어머님의 무릎이 불편해지신 것은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었지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3남매는 그때마다 파스를 붙여드리거나 진통제를 권할 뿐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어쩌면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부터 증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고 결국 통증을 참다 못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인공관절 수술이 시급하다고 진단하셨습니다. 더 늦으면 영영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완치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3남매 큰오빠 명준 씨, 저 민서 그리고 막내 여동생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그저 빨리 수술을 진행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큰 오빠가 대표로 네, 수술하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민서 역시 그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빨리 수술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쁜 일상을 사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43입니다.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놓지 않았고 아이 둘을 키우며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제 삶은 늘 효율과 책임감이라는 두 단어와 함께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마감 시간을 맞추고 집에서는 아이들 숙제와 식사를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병도 빨리 깔끔하게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는 것은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빠나 여동생들도 사정이 비슷했지요. 그래서 수술 후 짧고 집중적으로 간병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예정일 전날 마지막으로 입원 수속과 최종 상담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씀이 없으셨지만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 때문이었는지 어머니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다시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하고 용기를 북돋아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오랜 세월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서야, 엄마 그냥 수술 안 하는 걸로 결정하자.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수술을 반대하는 시어머니의 강경한 어투도 고집센 노인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고요하고 맑은 말씀이었습니다. 큰 오빠가 당황하여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제 와서. 하고 말을 이으려 할 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너희들 일하는 거. 그거 누가 대신 해주겠니? 병원에 갇혀서 너희들 고생시키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너희 얼굴 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구급차 소리도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어머니에게 다시 수술을 권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미소와 깊은 눈빛 속에는 수술의 고통보다 자식들의 바쁜 일상에 작은 흠집조차 내고 싶지 않은 절제된 모성애가 담겨 있었던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길고 고통스러운 간병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미소는 저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장 슬픈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그 미소는 저희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 가장 큰 고통을 선택하신 우리 엄마의 깊은 사랑이었으니까요. 수술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왔어요. 저희 3남매는 급하게 모여 교대 간병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큰오빠 명준 씨는 주말을, 막내 유진이는 저녁을,
그리고 저는 주중 새벽과 낮에 간병인 관리를 맡았지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만든 합리적인 계획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저희도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지키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계획은 현실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저희가 만든 스케줄표보다 훨씬 잔인했거든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는 해외 사업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날이 늘어났고 유진이 역시 밤샘 프로젝트에 매달리면서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때마다 제가 그 빈 시간을 메워야 했어요. 저는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아침 일찍 어머니 댁으로 가서 간병인 인수인계를 받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다시 어머니 댁으로 가서 새벽 간병을 시작했죠. 제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고 중요한 보고서에서 사소한 실수가 잦아졌어요. 동료들의 눈빛이나 상사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했답니다. 제 삶의 중심이었던 효율이 무너지자 저는 극도의 초조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을 착각한 거예요. 그 실수를 수습하느라 저는 예정된 간병 시간보다 무려 3시간이나 늦게 어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캄캄한 집안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명준 오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빠는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지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죠. 민서야, 드디어 왔구나. 미안하다. 이 계약건이 워낙 급해서 도저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 피로에 찬 목소리가 저의 지친 마음을 건드렸던 거죠.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빠, 저도 오늘 회사에서 큰일 났어요. 징계까지 받을 뻔했다고요. 저도 정말 힘들거든요. 왜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오빠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문득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알잖아, 엄마 병원비, 간병인 비용. 결국 이 모든 경제적인 책임은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돈이라도 벌어야 하는 입장이잖아. 오빠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우리 3남매 중 오빠가 경제적으로 가장 큰 기둥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었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알겠어요, 오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허겁지겁 집을 나섰고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방 앞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저희 3남매가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이 지친 감정들. 누가 더 바쁜지, 누가 더 많은 희생을 하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신경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데 왜 자꾸만 엄마의 존재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 이기적인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무너져가는 일상에 대한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문이 닫힌 방 안에서 아주 작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저를 물끄러미 보고 계셨죠. 방은 어두웠지만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투명한 물방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너 많이 힘드니?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변명을 듣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희들 짐이 되는 것 같구나. 수술만 했어도 너희가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 딸.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의 지친 얼굴, 오빠와의 날선 대화, 그리고 이 집안의 감도는 무거운 분위기까지요. 당신의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며 저희를 편하게 하려던 어머니의 희생이 결국은 미안함이라는 더 깊은 정신적 고통이 되어 어머니께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의 간병이 어머니께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저희의 최선이 어머니께는 최악의 고통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저는 아주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배려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을 비추는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검색창에 익숙한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요양원 비용 및 후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결심이었지만 이젠 저희가 아닌 오직 어머니의 평안만을 위한 새로운 배려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어머니에게는 미안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 떠나보냄의 미학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에 내린 요양원이라는 결심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죄책감이 칼날처럼 제 마음을 난도질했죠. 엄마를 버리는 것은 아닐까? 남들이 나를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수없이 되뇌었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어머니의 눈물 짐이 된다는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결심의 근거였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어머니께 짐을 덜어드리는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직장과 육아 틈틈이 요양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고급 시설을 갖춘 곳, 집에서 가까운 곳, 의료진 상주 여부 등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졌죠.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군데의 요양원 후기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다가도 밤에는 어머니의 새로운 거처를 찾는 일에 몰두했어요.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았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재활시설과 간호 인력이 잘 갖춰진 사랑채 요양원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말 큰오빠 명준 씨와 막내 유진이를 어머니 댁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아 마주본 저희 삼남매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유진아, 우리 엄마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당황한 얼굴로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하고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힘든 건 안다. 하지만 엄마가 직접 수술도 포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할 수 있니? 저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아니까요. 저는 냉정을 유지하며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저희 때문에 더 힘드세요. 오빠가 출장 때문에 늦게 오면 엄마는 내가 짐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유진이가 피곤해하는 얼굴을 보면 본인 때문에 자식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요양원은 간병이 전문인 곳이에요. 엄마는 그곳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고 저희는 죄책감 없이 주말마다 엄마 얼굴 보러 가면 되잖아요. 냉철하게 설명하는 제 말에 오빠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같아선 나도 너무 힘들었어. 오빠의 고백이 터져 나오자 유진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결국 삼남매는 고통스럽지만 어머니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린다는 명분 아래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입소 당일 저희는 어머니께 요양원이 아니라 잠깐 시설 좋은 재활병원에 가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내내 어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셨어요. 제가 짐을 정리할 때 어머니 방 화장대 구석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제가 무심코 펼쳐본 그 수첩은 어머니가 몰래 쓰시던 일기였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빽빽하게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최근 날짜의 페이지였습니다. 오늘은 명준이가 3시간이나 늦게 왔다. 많이 피곤해 보이더구나. 민서가 그 애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 탓이다. 내가 수술만 했어도 내가 너희 짐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왜 너희에게 짐이 되어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걸까? 내일은 꼭 웃어야지.
내 죄책감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어머니의 일기 속에는 자식들의 지친 모습에 대한 죄책감과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소망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실의 단서였습니다.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수술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술로 인해 저희의 일상을 붕괴시키는 것 자체를 가장 두려워하셨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보다 저희의 평온을 최우선으로 두셨던 겁니다. 일기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이제 이 결정은 단순히 저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소망을 들어드리는 일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이 길이 어머니께는 미안함을 덜어주는 해방구가 될 것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어머니는 다시 한번 집 안을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에 담긴 쓸쓸함과 체념이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몰래 품에 안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머니께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내적 갈등이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미소와 희생,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저에게는 무거운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언제 어떻게 어머니께 털어놓아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두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요양원 입소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희 3남매는 돌아가며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사랑채 요양원은 시설이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어머니는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이셨죠.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 제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저를 찔러대는 것 같았죠. 일요일 오후 제가 면회실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따뜻한 햇볕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여기 재활 프로그램은 좀 어때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친절하시죠? 저는 애써 명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눈빛은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오늘은 무언가 단호하고 깊은 의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서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주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섬뜩할 정도였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잡고 있던 제 손에 힘을 주셨어요. 여기가 재활병원이니? 얘야. 병원에서는 아무도 요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단다.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들키셨구나. 저는 아니라고 잠깐 재활만 하고 다시 집으로 갈 거라고 거짓말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꿰뚫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어머니는 제 침묵을 보고 모든 것을 확인하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옅은 체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게는 천둥처럼 들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결국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한 거니? 내가 그렇게 짐이 되었구나. 너희가 결국 이럴 줄 알았다. 짐. 그 단어가 제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엄마의 그 깊은 희생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해줘야 했어요. 억울함과 죄책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통함이 한순간에 뒤섞이며 폭발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주머니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죠. 아니요, 엄마. 우리는 단 한 번도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수첩을 펼쳐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엄마. 오빠가 늦게 온 날. 엄마가 쓰신 일기예요.
내 죄책감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엄마는 저희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짐이 되었다고 울었어요. 수술 안 하신 것도 저희 일상 무너질까봐 그러신 거잖아요. 엄마의 그 미안함과 죄책감이 저희를 여기로 보낸 거예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동안 꾹 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비밀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엄마가 저희를 배려하셨듯이 저희도 엄마의 마음을 배려하려고 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한 거라고요. 엄마의 죄책감이라는 짐을 덜어드리려고요.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멍하니 낡은 일기장과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충격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엄마의 욕심이 너희에게 이렇게 큰 짐이었구나. 어머니는 결국 제가 아닌 당신의 욕심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한다는 그 깊은 희생이 역설적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마주하신 거죠.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서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희의 울음은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오해와 죄책감을 씻어내는 폭발적인 카타르시스였답니다. 어머니는 한참 후에야 제 얼굴을 잡고 눈을 맞추셨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굳건한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민서야, 이제 알겠으니 걱정 마라. 엄마는 너희 아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약속이자 저희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담긴 희생과 사랑의 무게를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짐이 아닌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강한 새싹이 되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 대면은 저희 모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날 면회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쏟아냈던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배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희 모녀 사이에 켜켜이 쌓여있던 오해와 죄책감, 그리고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정화의 시간이었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희생이 저희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셨고, 저는 저희의 이기적인 최선이 어머니께 더 큰 마음의 짐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면회실 창가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작고 여위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처럼 먼 허공을 응시하는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눈빛 속에 고요한 평화와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죠. 저는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명랑한 척할 필요가 없었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서야, 지난번 일은 고맙다. 내 덕분에 엄마도 마음이 편해졌구나.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죄책감의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며 자신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려는 작은 긍정이 느껴졌죠. 저는 그날 어머니와 단둘이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3남매가 엄마를 모시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엄마가 저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수술까지 포기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요. 어머니는 나이가 드니 자식들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가장 커지더구나. 그게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하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 민서야, 너희 아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그 후로 저희 가족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답니다. 그 약속은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이자 저희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교훈이었어요. 저희 3남매는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이전보다 더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의 소중한 평화를 지켜드려야 한다는 따뜻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돌아갈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 손을 흔들어 주셨죠.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미소와 담담한 뒷모습은 저희에게 잘 가라,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아라 하고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동안 어머니의 표정은 훨씬 밝아지셨고 저희 3남매의 일상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서로에게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희생한다는 날 선말을 하지 않게 되었죠. 어머니의 희생과 우리의 고통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진실이 저희 가족을 진정한 화해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는 수술폭이나 요양원 입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슬픔까지도 걱정하며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어머니의 눈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물질적인 짐보다도 무겁고 동시에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짐으로 저희 3남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그 희생의 역설과 사랑의 깨달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평소처럼 어머니를 뵙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굳건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어머니가 주신 이 귀한 깨달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요.